자, 부동산학 개론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볼까요?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이죠. 1번,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옳은 표현이죠. 이처럼 부동산학의 정의 부분은 학자들에 따라서 대단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외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주 반복해서 느낌 정도를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2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법은 그렇죠. 인간은 합리적 존재, 자기이윤의 극대화, 이 대목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 존재고 자기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 말이 나오면 의사결정시 접근법을 정답으로 삼으시면 되겠고요. 3번,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 이 부분은 부동산학의 이념 부분이거든요. 이념을 민간 또는 사적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의 원리를 중시한다. 맞습니다. 자, 4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안전성의 원칙은 거래 사고와 관련하여 중시된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안전성은 경제성의 원칙과 갈등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능률성의 원칙과 갈등 대립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2번, 토지의 분류군요. 틀린 것이 몇 개냐? 기억번, 낮이란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맞죠? 자, 니은번, 빈지 등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활용 실익은 있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 맞습니다. 디귿번, 후보지와 이행지는 성숙도가 낮다, 또 이행 전환이 완만하다, 이 말이 나오면 동일 수권을 판정함에 있어서 이행 전환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을번,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다. 맞습니다. 자, 미음번, 맹지란 다른 토지에 에워싸여 공도에 접속면을 갖지 않는 토지를 말하며 배지란 좁은 통로에 의해 공도에 접속면을 갖는 토지로서 건축 허가는 받을 수 있는 토지다. 맞죠? 자, 마지막이 비읍번인데 획지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며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이 가능한 토지. 일단 문장 속에 주상공이 나오고 또 건축이 가능한 토지 이렇게 말 나오면 그건 택지가 되겠죠. 따라서 2번에서는 비읍번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 개수는 하나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요. 자,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일체로 이용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인 경우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에서는 복합적 부동산에서 적이라는 글자가 붙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에요. 2번, 가식 중의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나 가식된 수목은 정착물이다. 가식 중이건 가식된이건 가라는 글자 자체가 임시로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 부착물로서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3번,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선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이러한 개념상 구분은 경제적 측면의 구분 아니죠. 법률적 측면의 구분이죠. 자, 협의, 광의,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런 말 나오면 법률적 측면의 구분이라고 배우신 기억이 있어요. 4번, 자자생소품 나왔죠.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으로 쓸 부동산은 복합 개념 중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인데 기술적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죠. 토지 및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우리가 보통 토지 및 정착물은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 맞죠? 그럼 당연히 좁은 의미는 광의, 넓은 의미에 속한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에요.
4번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말하면 일단 문장 속에 기간자가 붙었죠. 그럼 유량이죠. 유량은 영어로 FLOW, 플로우 개념 맞습니다. 2번 수요 가격은 지불 의사가 있는 최대한의 가격인 반면 공급 가격은 판매 의사가 있는 최소한의 가격이다. 맞고요. 3번 수요량은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구입할 의사가 있는 최대 수량을 의미하는 반면 공급량은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판매할 의사가 있는 최소 수량이다. 틀렸군요. 수요량, 공급량 둘 다 구매 의사 또는 판매 의사가 있는 최대 수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소 수량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5번 문제를 볼까요? 부동산 수요의 변화 및 수요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1번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시장 이자율 인하, 핵가족화, 부동산 가격의 하락, 인구 증가 등은 부동산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을 도래한다. 틀렸죠.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줄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동산 가격의 하락 자체,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곡선이 이동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정답이에요. 나머지 대체재 가격 하락 또는 보완재 가격 상승 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일단 대체재는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이니까 대체재 가격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같은 방향 해당 재화 수요량이 감소하죠. 근데 보완재는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죠. 그럼 보완재 가격 올라가면 반대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자, 3번 빌라의 가격이 오름에 따라 빌라의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 말은 그 물건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 곡선이 이동하지 아니하며 동일 곡선상 점의 이동이 발생하죠. 4번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 이 말은 벌써 문장 속에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물건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그럼 그 말은 결국 대체재 아니면 보완재 가격이 변했다는 것이고 해당 재화, 즉 그 물건 자체의 값 변화가 아니라면 무조건 양자를 빼고 곡선 이동한다고 배우신 기억이 있지요. 따라서 이 경우도 수요의 변화에 해당되고 수요 곡선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5번 수요의 변화란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 즉 그 물건 가격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바뀔 때를 우린 양자를 빼고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맞습니다. 자, 정답 1번이었고요. 6번 균형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1번 빌라의 수요는 고정되어 있다. 문장 속에서 어디가 고정된다, 일정하다, 불변이다, 변화가 없다. 이 말은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말란 뜻이에요. 그럼 수요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수요 신경 안 쓴다면 공급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공급이 증가한다.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공급의 증가는 물건이 흔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물건이 흔해지면 흔한 물건의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그만큼 흔하니까 거래되는 양은 늘어난다고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옳은 표현이죠. 2번 단독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변동하는 경우 균형점이 변동함에 따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초래함이 일반적이다. 이때 수요와 공급이 변동한다는 건 결국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균형점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양의 변화가 발생함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3번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일단은 수요 사는 쪽과 공급하는 쪽이 모두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되는 양은 증가한다가 맞아요. 그런데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수요 증가는 인기 짱이에요. 그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공급은 증가하면 물건이 흔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그럼 이 말을 해석해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내려간다는 거예요.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10원만큼 올라갈 때 공급의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10원만큼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균형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균형 가격은 불변, 변화가 없다, 변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원룸의 공급은 불변. 자, 공급은 신경 쓰지 말고 수요 증가만 보시면 되죠. 그럼 수요 증가는 인기 짱. 그럼 인기 높아졌으니까 가격 올라갈 것이고 거래되는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까지는 좋았지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자, 7번 행복주택의 수요 함수가 1600만 3피, 공급 함수가 400 플러스 5피라고 하자 이때 정부가 행복주택 임대료를 제곱미터당 120으로 규제했어요. 이 규제 하에서 시장의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 상황과 양이 얼마냐? 일단 이렇게 푸셔야 되겠죠. 임대료를 규제했어요. 또는 가격을 규제했어요. 그럼 정책론에서 배우셨겠지만 임대료나 가격을 규제한다는 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주기 위해서 원래의 가격, 원래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과 임대료를 통제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가격이나 임대료가 싸져요. 그럼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공급이 증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뭔가 규제를, 가격을 규제한다는 말 나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은 초과 공급이에요. 그럼 초과 공급이 들어간 3, 4, 5번을 답에서 제외하면 정답은 1번과 2번으로 압축이 되는 거죠. 근데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어차피 가격이 통제가, 규제가 돼 있으니까 그 통제 규제의 가격을 함수에 대입하시면 돼요. 일단 수요 함수를 보시게 되면 1600만 3피거든요. 1600만 3피니까 요 P에 120을 대입합니다. 그럼 3 곱하기 120은 360이에요. 그럼 1600에서 360을 빼면 1240이 나오는데 이게 수요량이 되겠죠. 그럼 이제 공급량이 나와요. 이제 공급 함수는 지금 400 플러스 5P죠. 지금 가격이 125 통제됐으니까 5 곱하기 120 하면 600이에요. 600 더하기 400은 1000이죠. 그럼 공급량은 1000인 거죠. 그럼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크니까 초과 수요고 차이가 240이죠. 따라서 240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네요. 정답은 2번. 자, 8번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탄력성이란 독립변수의 변화율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화율을 말한다. 맞습니다. 이때 독립변수가 원인 부분이고 종속변수가 결과인데요. 만약 그 원인이 가격의 변화면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서 바로 가격 탄력성이 되는 거고 소득의 변화가 원인이면 소득 탄력성, 관련재의 가격 변화가 원인이면 교차 탄력성이 되는 거죠. 2번 대체재가 풍부할수록 탄력성이 커지거든요. 그럼 탄력성과 곡선의 기울기는 반대이기 때문에 대체재가 많아지면 그만큼 탄력성이 커져요. 그럼 탄력성과 기울기가 반대니까 기울기는 완만해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3번 시장이 좁게 정의된다. 이 말을 바꾸면 시장이 세분화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시장이 세분화될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 아시잖아요. 4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여기까지 끊으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만큼 바로바로 생산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바로바로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이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비탄력이죠.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 앞뒤가 바뀌었네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구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가격과 수요량 위치 바뀌었습니다. 자, 정답 5번이고요. 자, 9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15% 오름에 따라 소형 아파트의 임대 수요량이 12% 줄었어요. 이때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는 8%가 증가하였다. 그럼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일단 기역번은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니은번은 대체지냐 보완지냐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굳이 값을 구할 필요 없어요. 숫자 나왔다고 무조건 계산 아니는 거죠. 한번 볼게요.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 바뀌었어요? 15% 바뀌었어요. 올랐죠. 근데 아파트의 수요량은 12%가 줄었어요. 그럼 가격의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작죠? 이럴 때 우리는 수요가 비탄력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출제 의도는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를 해가지고 이 값이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이다 이렇게 출제를 하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어차피 탄력성은 가격과 양 두 가지만 비교하면 변수가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럼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뀌면 비탄력이고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면 탄력인 거 아시잖아요. 일단 비탄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 물어봤죠. 근데 아파트의 임대료, 즉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랬더니 오피스텔의 수요가 늘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가격과 수요가 같은 방향이니까 무슨 제다? 대체제가 되겠죠. 그럼 비탄력과 대체제가 결합된 1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10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제공, 양과 질의 조정, 가격 창조, 밑줄 시장의 비조직화. 여러분 시장의 비조직화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지 기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묶어서 기능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2번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서 표준화가 어려워요. 그 말은 상품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다른 것끼리는 대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따라서 일반 재화에 비해 대체 가능성이 작다고 해야 되는데 크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3번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금융 건전성이 악화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도 나도 막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장만했어요. 근데 집값이 내려갔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채무 불이행 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버려요. 그럼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니까 이 대목을 금융 건전성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국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맞아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부동산 시장에선 정보의 대칭성으로 시장 실패가 초래되는 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하죠. 여러분 시장 실패의 원인에 공공재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규모의 경제, 불안전 시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5번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렵죠. 그래서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 가격의 왜곡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단기가 나와야 되는데 장기자가 나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11번 주거 분리와 주택의 여과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1번 주택의 하향 여과는 상위 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 맞고요. 또 주거 분리란 도심의 집가구, 교통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건 직주 분리 아닌가요? 주거 분리가 아니죠. 주거 분리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나머지 주택 개량 비용, 집을 고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개량 이후에 집값 상승분보다 크다. 그럼 비용이 더 들어요. 집 고친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하향 여과가 발생하겠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하향 여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우리 배운 기억이 있죠. 자, 4번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료가 붙어 거래되면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즉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할증과 할인 거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실 거예요. 자, 12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 효율성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맞고요.
2번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중간선까지의 효율적 시장이 존재하며 완전 경쟁에 가장 부합하는 효율적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인 거 아실 거고요. 3번 자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면 초과를 얻을 수 없죠. 그러나 정보 비용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은 그 자체로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불완전 시장도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배우신 기억이 있죠.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에는 완전 경쟁 시장은 물론이고 불완전 시장도 포함될 수가 있고 또 불완전 시장에선 정보 비용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네요. 나머지 4번의 강성 나왔죠. 그러니까 공표된 정보, 공표되지 아니한 어떠한 정보도 시장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정상 이상의 이익을 획득할 수 없다. 맞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13번 입지 이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기억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 의하면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작은 경우 중심지가 형성되지 않는다. 중심지가 형성되지요. 자, 특정 중심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수준이 최소 요구치고 그 중심 기능이 도달하는 그 거리적 한계가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 도달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거리보다 작을 때 또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을 때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배우신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자, 1번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의하면 A 도시의 규모가 B 도시 규모보다 크다 그랬어요. 항상 문장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경우 앞에서 끊으셔야 되고 크다 작다가 나오면 부동어 그리시는 거죠. 그럼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작은 쪽에 가깝기 때문에 A 도시가 아니라 B 도시 쪽에 가까워야 되는데 A 도시 쪽에 가깝다였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습니다. 디귿번 크리스탈러에 의하면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으로 갈수록 최소 요구치의 규모는 커지며 재화의 도달 범위도 확대되는 거고 넓어지는 거지 또 연장된다 해야지 축소된다 그런 말 나올 수 없겠죠. 틀렸고요. 리을번 허프는 소비자는 적당한 거리에 저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고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 저차와 고차 위치 바뀌었어요.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리을번도 틀렸네요. 미음번 레일리는 두 상업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지에 대하여 미치는 상거래 영향력 또는 흡인력의 크기는 그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에 맞고요. 자, 비읍번 크리스탈러에 의하면 최소 요구치란 특정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수준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개수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4번 다음은 지대론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못한 겁니다. 1번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 나왔죠. 그럼 지대는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한다. 맞고요. 2번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맞습니다. 자, 3번 튠에는 지대가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맞고요. 4번 입찰대 곡선의 기울기는 단위당 토지 사용량으로 단위 거리당 한 개 운송비를 나눈 값으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그 기울기가 완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 맞습니다.
그럼 답이 5번인데 리카르도는 비옥도에 따른 수학액의 차액이 곧 지대가 된다고 주장했다까진 좋은데요. 리카르도는 고전학파이기 때문에 고가가 지대를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줄에서 지대가 고가를 결정한다. 즉 지대 고가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5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에 주거지는 접근성이 양호한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다. 맞죠? 호유태 주장 맞습니다. 2번 동심원 버제스죠. 점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대보다 도심에 또는 중심에 가깝다. 맞고요. 3번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 이론에서는 상호 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의 집적 지향성을 다핵 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 그러니까 다핵 이론에서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동일 유사, 같거나 비슷한 활동 산업은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집적한다 또는 집중 지향성을 보인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질, 이종, 서로 다른 활동은 한 곳에 모이면 불리하기 때문에 흩어진다. 즉 분산 지향성, 입지적 비양립성을 보인다. 그것 이외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다액이 발생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4번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에 의하면 밑줄 주요 간선도로의 발달과 더불어 리본 모양 그랬는데 리본 모양으로 도시가 확대 성장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시몬스가 아니라 베리입니다. 이 주장은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네요. 16번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으로 묶인 것 그랬는데 자, 기억번 공영개발, 도시재개발, 신도시개발, 밑줄 대부비율 확대. 대부비율은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금융이죠. 금융 부분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인데 이걸 모두 묶어서 직접적인 시장 개입하였기 때문에 기억번 틀렸습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일단 이게 바르지 못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보기 5개 중에 기억번이 들어간 게 답이거든요. 그럼 기억번이 없는 2번과 3번과 5번을 제외하면 1번과 4번으로 압축돼요. 근데 1번에는 디귿이 없고 4번엔 디귿이 있어요. 그럼 디귿이 틀리면 답이 4번이고 맞으면 1번이 답이죠. 자, 디귿번 볼게요.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시장 원리에 방임하면 과소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 요구된다. 그럼 디귿번은 맞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인데 디귿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정답은 1번이에요. 리을번 볼게요. 집가구는 토지의 조방적 이용, 땅값이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면 건물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집약적 이용이지 조방적이 아닐 거고요. 그 다음 시옷을 보면 토지 이용 규제를 소홀히 하면 스프롤, 즉 난개발, 불규칙적 개발이 확대되는데 이건 부동산 문제 특성 중 지속성이 아니라 악화 성향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 1번이고요. 자, 17번 외부 효과네요. 틀린 겁니다. 1번 어떤 개인의 행위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외부 효과란다. 맞습니다. 2번 소비 측면에서 외부 불경제, 외부 불경제는 부의 외부 효과죠. 이럴 때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비용자가 나왔죠. 사적 사회적 비용, 비용자가 붙으면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가 아니라 생산 측면의 외부 효과가 되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답입니다. 나머지 3, 4, 5번은 다 옳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건덕지도 없어요. 자, 18번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맞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당연히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죠. 자, 3번 용도지역 지구제 시행 시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가치가 오르게 되면 신축 공급자가 아니라 기존의 주택 보유자, 다른 말로 저량의 주택 공급자들이 집값이 오른 만큼의 초과 이윤을 얻게 되는 거죠. 신축 공급자가 아니죠. 정답은 3번. 자, 4번은 토지은행 제도의 장점이고요. 5번은 용도 지역지구제의 어떤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번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이 형성됨에 따라 공공임차인은 사적 임대주택 임대료와의 차액만큼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맞죠? 2번 규제임대료의 상한이 시장의 균형임대료 수준 이상이다. 즉 비싸게 통제가 되면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배우셨죠. 따라서 공급이 줄어들지도 않을 것이고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지도 않게 됩니다. 3번 임대료 규제 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 현상이 커진다. 자, 원래 시장의 월세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를 통제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상태인데 단기에 수요가 증가한 상태에서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장기는 공급마저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격차가 더욱 커지므로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 현상은 더욱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4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시 전체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다. 늘어나겠죠. 자, 여러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요. 그만큼 사적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죠. 그럼 전체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공주택의 비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줄어든다가 잘못됐군요. 정답은 4번. 20번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부동산 조세는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주택 문제 해결에 기여, 집가 안정 등의 기능을 갖는다. 맞고요. 2번 조세 전가와 귀착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맞죠. 또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면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더욱 커지는 역진세적 성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진세 제도의 도입이 요구됩니다. 4번 수요는 탄력적인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무조건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해요. 따라서 수요자의 조세 부담은 공급자의 조세 부담보다 작아진다. 맞습니다. 그럼 정답이 5번인데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 완전에 조금 치세요. 이 완전 탄력이건 완전 비탄력이건 완전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완전자가 붙은 쪽이 힘이 세기 때문에 완전자가 붙은 쪽만 보시면 돼요. 그 완전 비탄력은 내가 다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니까 조세 전부를 수요자가 부담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완전 탄력이건 완전 비탄력이건 완전자가 붙으면 어느 한쪽이 다 부담한다 나와야지 누가 더 많이 부담한다 또 어느 쪽에 더 적게 부담한다 이런 식의 문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20번의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21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